네,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이 의총에서 당론 없는 자율투표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대표는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는 대선 패배의 업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 기사에서 보신 것처럼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후보들 오늘 세 번째 TV 토론에도 나섭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긴급 의총을 연 민주당 결국에는 이제 당론 없이 자율투표로 이 체포동의안 표결을 맡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예견된 수순이라고 봅니다. 당론으로 결정하는 순간 바로 국민적인 또 역풍과 비난이 일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국회의원이 아시다시피 개개인이 헌법기관이고 그다음에 사실 이게 인사 관련된 투표들은 전부 이제 무기명이고 비밀 투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 이제 이거를 당론으로 정해버리면 사실상 강제했다는 그런 또 비난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이걸 당론으로 했다 그러면은 정말 이재명 대표와 한 몸으로 묶여가는 그런 어떤 굉장한 위험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의 당론으로 택했지만 그 과정을 놓고 보면은 거의 당론처럼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탈표가 있을 수 있는 비명계 의원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표 단속을 한다든가 공천에 대한 어떤 시스템을 강조함으로써 혹시라도 이탈에 대한 여지들을 좀 차단한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여러 가지 또 얘기들이 또 있었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내가 억울함들을 굉장히 이제 1대1로 강조하면서 예. 여기에 대한 부당성을 이제 호소하면서 또 감정에 이제 호소하는 듯한, 어저께 뭐 비공개 발언도 뭐 그랬다고 하는 예.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비명계 의원들도 이랬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더 과도한 공격으로 비춰지게 된다 그러면은 마치 이재명 대표가 나중에 뭐 유죄 판결을 받거나 뭐 다른 일이 있었을 때 조금 더 재판이 진행됐을 무렵에 얘기하는 것과 지금에 하는 것은 꼭 말하자면 지금 반대 그 지지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부 총질로 비춰질 수 있는 좀 그런 부담감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다음에 사전에 본인들이 균열을 냈다는 정치적인 또 어떤 비난도 좀 감내해야 될 거기 때문에 이런 이해가들이 맞물리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당론은 정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당론에 가까운 의견이 전해졌으리라고 보고, 네. 사실 이게 가결되기 위해서는 지금 국민의힘 115석과 정의당, 시대전환 합하면은 민주당에서 28명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상 28명 정도면 비명계 의원들 전부 합한 숫자가 좀 비슷하거든요. 네. 사실은 언론에 등장한. 그러면 굉장히 또 여기에 대한 부담감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은 사실상 당론에 가까운 내부 표 단속을 했고 그다음에 비명계 의원들은 이번까지는 아마 단일 대우에 동참해 줌으로써 이재명 대표에 대한 힘을 좀 실어주는 쪽으로 이렇게 정리가 된 것이다라고 저는 분석을 합니다. 네, 실제로 어제 의총에서 내부 반대 의견이 없었다고 전해지기는 하더라고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대 의견 얘기하겠습니까? 당내에서 일종의 강압적인 분위기가 형성됐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민주당 바깥의 상황, 뭐 예를 들면 검찰의 막무가내식 수사 방식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른바 검사 정권이라고 민주당에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가 상대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밖에서 안을 탄압하려고 한다고 생각할 때는 안에서 결속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비명계 의원들도 반대 목소리를 내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당론 채택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실익이 전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론으로 채택해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쪽에서 완벽하게 100%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진다고 하는 장담을 할 수 있나요? 왜냐하면 무기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명이면은 전부 전광판에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반대했고 누가 찬성했는지가 금방 눈에 띄는데 네. 무기명 투표기 때문에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어디서 반란표가 나오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확연하게 눈에 띌 만큼 숫자가 바뀌지 않는 한 이게 민주당에서 반란표가 나왔는지 국민의힘인지 뭐 무소속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그래도 이게 당론이 아니고 자율일 때 한두 표 나오는 거랑 당론으로 정했는데 한두 표 나오는 거 사실 의미가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실익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불체포 특권도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특권이라는 인식이 있는 거거든요. 아무리 민주당에서 정치 탄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더라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치에 대한 불신이 좀 높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권을 활용한다고 하는 적지 않은 좀 부정적인 인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도 당론 채택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을 거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이게 뭐 꼭 굳이 당론으로 채택한다고 해서 그걸 나중에 확인할 수도 없고 검증할 수도 없는 것을 왜 국민들 여론에 좀 역행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당론으로 채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럴 의미가 별로 없는 일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제 의원총회에서 이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를 했고 국회에 이제 접수가 되는 건데 박홍근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걸 뭐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좀 승인한 거 아니냐라면서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하세요? 아니 그 국회까지 오는 그 이 체포동의안이 회부되는 과정에서 행정 절차를 그거를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야 오는 건데 그걸 가지고 대통령이 마치 정적 제거를 승인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이치에도 맞지 않고 사리에도 맞지 않는 얘기죠. 그러면 대통령이 재가를 하지 않으면 대통령이야말로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거죠. 사법부가 그렇게 판단해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는 거를 대통령이 정치적인 이유로 막았다. 협치를 이유로 막았다. 오히려 그게 국정농단 아닙니까? 대통령이 사사로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법원과 검찰의 판단을 대통령이 훼손한 건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결국 대통령의 재가라는 것은 국회로 오기 위한 하나의 절차나 과정에 불과한 것인데 그걸 대통령의 개입으로 이렇게 좀 확대 해석하는 거는 박홍근 원내대표가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국민 여론전 지금 사실 아직 재판이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는 것 특히나 이제 27일 날 표결을 앞둔 상황에서 국민의 여론도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당의 지지율 조사들이 계속 나오는 입장에서 민주당이 굉장히 지금 부담이 많아요. 왜냐하면 뭘 설명해도 어쨌든 방탄 프레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불체권 뒤에 숨는다라는 그런 인상으로부터 민주당이 이제 불리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이 국면에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들여서 마치 여기에 정치 탄압 프레임으로 좀 몰고 가는 것이 국민들에게 조금 지금 민주당의 입장을 좀 얘기하기에 그런 소구력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끌고 들어온 거고요. 사실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법무장관과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승인해야 결국에는 이게 국회로 회부되는 이 상황을 가지고 마치 대통령이 여기에 개입하고 대통령이 승인하고 대통령이 참전한 듯한 이렇게 인상을 주는 그건 그 박홍근 원내대표가 굉장히 어떤 국면 전환을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저는 안타깝게 받아들이고 사실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뭐 이거야말로 하나의 적법 절차, 행정 절차에 불과한 것을 대통령의 개입이다 이렇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예, 이거를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혐의들에 대해서 하나 조금 짚어본다면 어제 의총 비공개로 전환되고 나서 의원들한테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거 아니다 이렇게 반복했다고도 전해지고 기자들한테는 428억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뭐 전혀 적시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 428억이 직접적으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받았느냐를 볼 수 있는 거에선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엔 이 428억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시되지 않았다는 점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총장에서 구속영장 청구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비명계 의원이 반대 목소리를 안 낸 것도 네. 그것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는데요. 지금 428억 말씀하셨잖아요. 그동안 검찰이 뭐라고 주장했습니까? 이재명 대표하고 대장동 일당은 이익공동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적용했던 뭐 경제공동체라는 개념을 갖고 와서 이익공동체라고 하는 것들을 대놓고 사실은 얘기를 했었어요. 이익공동체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돈이 오고 갔다고 하는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천화동인 1호라고 하는 거기에서 4분의 1 배분받기로 한 428억이 어디로 갔느냐가 입증이 돼야지 가능한 얘기잖아요. 근데 구속영장에 그 얘기가 있습니까? 428억 사자도 없던 것 같은데요. 제가 듣기로는. 그러면 구속영장에 기재한 내용이 결국은 이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도주 우려까지는 얘기하지 않더라도 이것밖에 지금 사실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배임과 제3자 뇌물이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법리상 다툼의 소지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는 건데 좀 황당한 부분이 뭐냐면은 전직 언론인 저도 뭐 아는 분이지만 개인적으로 그분하고 김만배가 대화하던 내용 공개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녹음 파일이 공개가 됐었는데 그 공개됐을 때 김만배가 그때 공원화 사업하는 걸 가지고 그 부담시켰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를 굉장히 비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게 언론에 보도된 것도 증거인멸 시도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 그래요. 아니 언론에 보도된 걸 증거인멸 시도라고 하는 건 듣도 보도 못한 얘기예요. 저는 이것도 참 군색한 논리고요. 그 정성호 의원이 뭐 이른바 이제 그 정진상하고 김영 두 명 이재명 그 대표하고 측근인 사람들 면접 기록을 그걸 이제 어디서 흘렸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땐 검찰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일부분이 흘러나왔잖아요. 그래서 뭐 이재명 대통령이니 뭐니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 알리바이라고 하는 표현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 면접 당사자잖아요. 법무부에 그 면접 기록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대화한 내용 아닙니까?라고 얘기하니까 법무부가 수사 중이라고 해서 안 줬다잖아요. 아니 수사 중이라고 안 준 거를 어떻게 누군가는 흘려줬을까요? 그럼 증거인멸 시도는 누가 한 거예요? 검찰이 증거를 새롭게 만들려고 한 것이지 증거인멸 시도라고 말하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런 내용이 쭉 들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당내 소속 의원들한테 설명했는데 어느 의원이 이거 첩보동의안 찬성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일단은 이제 변수는 재구속된 김만배 씨가 어떤 이제 뭐 좀 진술을 하느냐 혹은 뭐 입장을 바꾸느냐일 것 같은데 이번 사태가 이제 만약에 장기화가 된다면 민주당도 결국은 이 체포 동의안에 찬성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시각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의 발언인데요. 이 내용도 함께 들어보시죠. 이 이재명 당대표가 되면 민주당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총선 힘들어진다 이런 생각을 하는 의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최소 35명 정도는 같이 못 간다. 공공연한 이야기예요. 적어도 한 3번 이상 이제 새로운 혐의로 체포 동의안이 나오는데 아마 보십시오. 이 체포 동의안에 찬성하는 표가 계속 늘어날 겁니다. 최종적으로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네, 오늘도 이제 대북 송금 의혹으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고 말씀 이제 해주셨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장기화가 됐을 네. 경우에는 결국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올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하태경 의원의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저는 뭐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이제 민주당에 전망을 한 건데 예. 저는 매우 좀 그 타당한 정치 분석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왜 그러냐면요. 자, 지금 3월 8일이면 이제 국민의힘 3월 12일까지가 최대 예치가 되겠지만 국민의힘에서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합니다. 어찌되었든 지금 뭐 갈등이 있어 보이지만 출범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컨벤션 효과도 일부 있을 것 같고 쭉 이제 앞으로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도와 어떤 보수층의 집결이 있을 것 같은데 자 보십시오. 그럼 3월 이번은 건 통과됐다고 쳐도 네. 3월 이후에 계속 이제 건건이 앞으로 뭐 그러면 뭐 변호사비가 다시 살아나올 수도 있고 대납 의혹이 다시 살아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대북 송금 의혹 사건도 나올 수도 있고 예. 아니면 또 새로운 또 이제 또 개발 또 비리가 또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지금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건건이 이제 앞으로 영장이 그러면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면은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소환 조사 또 나가든지 아니면 지금 그러니까 불구속장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돼서 법원에 나가든지 당무를 잘 못 볼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대표가 당무도 보지 못하는데 이거 조금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일단 얘기가 한번 나올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국민의힘 지지율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총선 치를 수 있는 마지막 우선이 20%입니다. 지금보다 더 떨어진다 그러면은 이렇게 치를 수 있겠냐는 이른바 총선 앞엔 장사 없습니다. 그러면은 민주당 내에서 이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고요. 예. 그러다 보면은 또 저는 그래서 8월쯤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어느 정도 저는 가이드라인이 될 거라고 봐요. 예. 이재명 대표 리스크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 나오는 주목되는 얘기가 뭐냐면 예. 이번에 부결이 된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이 부결을 명분으로 대표적으로 일단 내려놓고 재판을 받는 그 안도 지금 내부적으로 좀 약간 분출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박영선 전 의원도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순교자 프레임이 오히려 이재명 예. 대표에게 유리할 수도 있다. 네. 장기적 국면으로 간다 그러면 예.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국민에게 여론전을 펼치는 게 야당의 지도자로서 보이는 게 더 네. 남을 수도 있다. 네. 정치적 이득이 남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올해 8월 정도가 이재명 대표가 정말 대표직을 가느냐 못 가느냐의 분수령이 될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내부적으로 총선 공천권을 내려두는 거는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도 벌써부터 나오고는 있습니다. 지금 이게 장기화됐을 경우에 당 내부는 어떻게 좀 흘러갈 거라고 보세요? 글쎄요,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권 행사하지 않으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좀 비슷한 얘기일 것 같은데요. 근데 너무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의 말도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 어떤 게 유리할 것인가를 전제로 놓고 한 발언이라고 보여요. 하태경 의원이 민주당 의원하고 얼마나 많이 친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이 친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도 굉장히 많은 의원들을 만난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좀 과장에 가까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살라미 전법으로 계속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검찰이. 네. 그럼 그렇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만큼 더 털만한 게 있을까 싶어요. 저는 그 동안에 얼마나 많이 털었어요. 뭐 백현동, 정자동 남아 있다고 하고 뭐 지금 대북 송금 문제도 있다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오죽하면은 경기도나 아니면 성남시 뭐 공무원들이 우리 서류는 전부 검찰에 가 있다고 얘기할 정도인데
압수수색을 또 왜 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렇게 가져갈 서류가 더 얼마나 남아있을까도 싶어요. 그동안에 그렇게 많이 가져갔는데 이거 보여주기식 압수수색 아닌가 뭐 이렇게 의심이 될 지경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구속영장을 또 청구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예. 정치적 언어로서 현재로서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실제로 아까 예. 428억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구속영장을 청구할 만한 혐의가 더 나올 것이냐 아니냐의 예. 문제를 지켜봐야 하는 것이지 벌써부터 그렇게 하는 것은 좀 너무 앞서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구속영장이 또 청구가 될 때 그때 민주당에서는 체포동의안에 아마 찬성하는 의원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예.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건 아닐 것 같고요. 적어도 올해 추석 정도 가는 기간 동안에 진짜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만큼의 지지율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그때부터 당내에서 아마 반대의 목소리가 나올 것 같고요. 그 사이에 네. 뭐 측근이나 이재명 대표의 최소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올 때 이런 것들이 변수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당 내에서 뭐 국민의힘에서는 하태경 의원의 입장 들어봤고 뭐 민주당에선 비명계 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이 있는 수많은 의원들이 있기는 한데 그래서 이것들을 국민들은 어떻게 볼 것이냐, 지지율이 어떻게 좀 변화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워낙 또 총선이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렇게 지지율 변화 그래프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지만 오차범위 뭐 바깥으로 크게 막 벗어나는 차이는 아니지만 민주당이 지금으로서는 국민의힘보다 좀 밑에 있어 보이는 것은 사실이고요. 이것은 또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결과인데 여기 역시도 더불어민주당이 좀 크로스오버가 됐고 한 5%포인트 정도가 차이 나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방탄 프레임이 정치적 프레임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지지율로서의 변화가 나타난다면 총선을 앞두고 어떤 대책이나 다른 메시지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만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소한 한 추석 밥상머리 민심쯤 올라갔을 때쯤 돼야 그래야 뭔가 당내에서 불만의 목소리든 아니면 불안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할 것이다. 그게 이제 공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당 대표 체제를 어떻게 만들어갈 거냐에 대한 논의로 직접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요. 지금 이렇게 지지율이 움직였다고 하는 점은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은 전당대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떤 여론조사 응답 전화를 받더라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의사 표현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보수 표집이라든가 보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응답률이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또 의사 표현이 확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 면에서 여론사를 할 경우에 정당 지지율에 일정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좀 보이고요. 일시적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뭐 꼭 그것만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이유가 이제 이것도 이제 민주당에서는 유념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일단 좀 불안한 거잖아요.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하고 관련이 네. 돼 있을 거예요. 어찌 됐든 검찰이 이렇게 수사를 하고 들어오는데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오랫동안 버틸 수 있을 것이냐. 저렇게 무죄를 주장하고 결백함을 주장하는데 정말 그걸 이재명 대표가 아닌 이상 확증하기가 어렵잖아요. 거기에 따르는 불안 심리 이런 것들이 일부분 지지율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뭐 하나 더 뭐 하자면 민주당이 좀 민생을 챙기는 모습 적극적으로 보여야 한다라고 하는 국민적 예. 기대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반론은 아니고요. 이제 예. 여기서 하나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뭐가 있냐면 27일 날 표결이잖아요. 네. 그럼 이제 지난번 노웅래 의원 때 이제 그 표결 처리가 161표가 나왔어요. 근데 이 표의 아래냐 위, 그러니까 이 함의도 굉장히 좀 중요할 거라고 봐요. 여기에서 어떤 숫자가 나와서 부결이 되더라도 어떤 숫자가 나오느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이 지점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의 여론조사를 제가 27일 포인트는 그걸 하나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여론조사 추이를 놓고 보잖아요. 지금 30% 중반 정도가 지금 좀 대체적인 지금 민주당 지지율인데 네. 저기 30% 선이 많이 무너지잖아요. 예. 그러면 급격하게 저는 이제 민주당에서 쏠림 현상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론 앞에 장사 없고 총선 앞에 장사 없습니다. 특히나 정당 입장에서는. 그럼 그렇다면은 저는 저 지표에서 조금 이제 30대 단위가 20대로 넘어가는 그 시점이 민주당에서는 본격적인 어떤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에 대해서 대안을 모색해야 되고 출구 전략 짜야 되고 예. 우리가 새로운 어떤 모색점을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분출할 타이밍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또한 기대 심리가 작동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뭐 정치 분석은 안 알겠습니다. 30% 이하로 내려갈 일 없어요. 제가 볼 때. 좀 장기적으로 저희가 보면서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이번엔 저희 노란봉투법 이야기 해볼 텐데요. 어제 국회를 통과했죠. 이 과정에서 좀 험악한 분위기도 좀 있었는데요. 당시 상황을 좀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경제 활동이라는 것이 노동만으로도 됩니까? 전투적 노사 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선에서 어느 나라가 어디 외국 자본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동안 계속해서 논의할 자리를 드렸어요. 우리만 있어서 논의하고 공부하고 전문위원 얘기 듣고 전문가 의견 듣고 성실하게 이행했습니다. 왜 안 하세요? 참여를 왜 안 하시냔 말입니다. 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나중에 역사비 심판받을 겁니다. 너무 치지 마시고. 자, 반대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의사진행 발언은 충분하겠고요. 심판받을 겁니다, 위원장님. 이 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어떤 분위기였는지 한 번에 느껴지는 영상이었는데 야당 주도로 어쨌든 통과가 됐고 대통령실은 거부권을 이제 행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법까지 가기까지는 글쎄요 투명하지는 않아 보이는데 잘 되진 않아 보이는데 어쨌든 이제 10년 만에 통과는 했고요. 이 과정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지금 서두른 이유를 모르겠어요. 일단 이게 이제 말하자면 말이 노란봉투법이지 정확하게 얘기하면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네. 개선안인데 네. 자 이제 이게 그러면 이렇게 그렇게 지고지선한 법이었다면 왜 그 경기가 좋았던 문재인 정부 때는 왜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갑자기 지금 이재명 대표 표결을 앞두고 이렇게 통과를 시킵니까? 그만큼 그 지금 노동 상황이 그렇게 악화됐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거꾸로 이게 지금 우리가 굉장히 노동 시장도 그러니까 경제 상황이 안 좋은 상황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금 쟁점이 남아 있는 법들이란 말이죠. 사용자 개념의 정의를 바꾸고 두 번째 노동쟁의의 정의를 바꾸고 세 번째 손해배상 청구의 완전한 근간을 바꾸는 이 중차대한 법을 아무런 고민 없이 이렇게 말하자면은 지난 5년간 숙성되었다는데 왜 지금 이 타이밍에 하냐는 거죠. 지금이 정말 경제가 어렵고 사용자들도 지금 막 쓰러지고 있는 판에 이렇게 근로조건을 모든 걸 근로조건에 대한 그 실질적인 지배결정권자를 확대 해석할 수 있는 것이라든가 그다음에 근로조건에 대한 것들을 노동자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사회적 합의나 총론 없이 이렇게 통과시키는 건 저는 시기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그러니까 결국 기승전 이재명 대표밖에 저는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좋은 법안 왜 문재인 정부 때 가만히 놔뒀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여당이 이렇게 반대하고 한다 그러면 지금 사용자 측에서도 많은 반대가 있다 그러면은 좀 수기 과정을 거쳐서 가야 할 일을 이렇게 만일 법 사이에서 막으면은 본회의에 직회부하겠다고까지 얘기하는 건 이거야말로 의회주의 폭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점들은 이재명 대표 27일 표결을 앞두고 민주당의 조급증 외에는 설명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통과한 시점으로 보나 대통령의 이제 거부권 행사를 예측할 수 있는 상황에서 통과한 것이 자칫 사법 리스크의 대응으로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또 뭘 기승전 사법 리스크라고 얘기하시니까 그런데요. 뭐 불편한 일만 있으면 문재인 정부 때 안 해놓고 왜 지금 하냐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안 했기 때문에 정권 교체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저는 그때 문재인 경기가 정부 좋았다는 거죠. 그때 네, 문재인 경제 정부 상황이 때 매우 안 좋았다는 했으면 건데. 그럼 뭐 절대 못 하는 겁니까? 문재인 정부 때 안 했으니까 지금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그런 논리를 가지고 뭐 이재명 방탄하고 연결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특수고용직이나 하청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많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이중구조라고 하는 게 노조에 있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에 관한 문제라기보다는 근본적으로는 노동시장 자체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프리랜서, 원청과 하청, 재하청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져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조가 있는 정규직의 경우에 일종의 원청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임금이 100이라고 하면 하청의 재하청까지 내려가서 비정규직은 50% 정도밖에 못 받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를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번에 노란봉투법 얘기하지만 노란봉투법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이렇게 비정규직이나 아니면 하청이나 특수고용직이나 이런 사람들이 진짜 사장하고 교섭할 수 있게 해주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난 겨울이었나요? 모 대기업 빌딩에서 청소 노동자들 아주머님들이 계속 시위했어요. 근데 대기업에서는 이거 우리 다 하청 준 거다. 그 하청 사장하고 얘기해라라고 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화합하고 시위하고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그 대기업에서 고용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파견직으로 만들고 또 외주를 주고 하청을 주고 이런 방식들이 계속 끊임없이 있어 왔단 말이에요. 그거 개선하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노란봉투법이라고 하는 표현이 생긴 게 쌍용차 사태잖아요. 그때 쌍용차 사태가 14년 전에 왜 일어났습니까?
정리해고에 반발해서 파업했다는 거예요. 불법 파업이라고 규정했어요. 불법 파업이어서 가서 강경 대응하고 무리하게 물리적으로 노조 파업을 깨기 위해서 하는 과정에서 그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예. 근데 정리해고는 파업의 사유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체불 임금도 파업하는 사유가 안 돼요. 그거 파업의 사유로 만들어주자. 이익 분쟁이 아니라 권리 분쟁에 관한 것도 넣어주자라고 하는데 이게 왜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얘기할 것인가? 예. 전 납득이 잘 안 돼요. 예. 이렇게 따지면은 숙성 안 된 놈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노조 때려잡기 하겠다고 막 하는 거는 그거는 뭐 그러면은 숙성해가지고 충분히 사회적 논의한 다음에 나온 겁니까? 예.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예. 지금 그러니까 뭐 제가 잠깐 말씀드린 이게 좀 말하자면은 그 좀 심각해질 수도 있다는 사안은 그러니까 하청이 맞는 것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급 관계를 다 앞으로 그러니까 사용자의 범위로 넓게 하면은 한 원청 회사가 1000개 도급 회사를 관리하면 일일이 1000개를 다 그 그러니까 관련된 협상들 예. 다 예. 별도로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근로자의 그 지금은 임금에 대한 그 협상 과정만 이게 제의가 되지만 앞으로는 근로자의 정의를 놓고도 굉장한 이제 앞으로 이제 확대 해석이 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아예 충돌하는 지점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김성환 평론가 말씀도 충분히 일리는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양측이 워낙 첨예하게 쟁점이 있는 거는 이게 이렇게 급하게 말하자면 이렇게까지 왜 27일 표결 앞두고 이렇게 급하게 통과시킵니까? 그러니까 예. 조금 더 뒤로 가도 될 일을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저는 저희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건 조금 속도 조절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게 노동의 문제는 사실 뭐 당의 이념적인 색깔도 그렇고 여기서 저희가 지금 토론하기에는 좀 깊어질 수 있지만 그럼 좀 정치적인 상황으로 좀 돌아가서 결과적으로 지금 이게 뭐 법사위 회부되고 본회부를 할 수도 있고 그렇다면 대통령은 어떤 의중인가를 생각하게 되는데 뭐 이거와 좀 다를 수 있지만 건설 노조 폭력에 대해서 건폭이라는 신조어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로 보았을 때 과연 윤석열 대통령은 이 노동이라는 쟁점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앞으로 계속 임하게 될 것인가? 지금 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또 생각하게 되거든요. 대통령의 입에서 건폭이라는 게 나와요. 이게 저는 이건 검사의 언어라고 생각하거든요. 대통령의 언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노조의 일부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조폭이라고 규정하는 거와 똑같은 개념으로 놓고 일종의 악마로 만든 다음에 무조건 사회적으로 일소해야 될 대상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건설노조 뭐 타워크레인 얘기하고 있지만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 사회의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자녀를 두고 있고요. 아마 제가 볼 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도 적지 않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 사회 악으로 만들어서 꼭 없애야 된다고 하는 말이 대통령 입에서 나오는 게 이게 정치인의 언어입니까? 검사의 언어죠. 조폭 우리 사회 깨끗하게 만들겠다고 조폭 잡아들이던 시절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런 생각 들고요. 우리가 노사관계라고 얘기하잖아요. 노가 있으면 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조가 예를 들면 지금 노조의 불법행위, 갈취가 있었다고 얘기하잖아요. 특히 건설노조가. 그 건설노조가 갈취할 때 그러면 사는 뭐 했습니까? 지금 얘기 나오는 게 뭐예요? 회사는 이거 안전이나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일 더 해라. 뭐 이런 거 불법 눈 감아주는 대가로 일부 지급해주는 관행이 남아 있었다. 그게 수십 년 동안 지속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광주지법에서 판단할 때 광주고법에서 그것도 또한 임금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하지만 뭐 그런 쟁점은 빼놓고 얘기하더라도 그러면 노조가 그렇게 얘기할 때 회사 쪽에서도 그렇게 또 상대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노조만 없애야 됩니까? 회사 쪽에 안전규칙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까? 뭔가 균형이 맞지 않잖아요. 사회개혁이라는 게 어느 한 것만 없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복잡한 사회에서. 같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아까 노란봉투법 말씀도 하셨지만 이거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같이 예. 들여다보고 해결 방안들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나서서 검찰, 경찰 수사 지시해서 그냥 노조 때려잡기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해결될 문제입니까? 이런다고 경제가 살아납니까? 그리고 이렇게 한다고 일자리가 늘어날 거라고 보시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이런 방식이 과연 맞는 것에 대해서. 노조 때려잡기라는 표현을 쓰면 마치 대통령께서 지금 하나의 일방적인
어떤 그 폭주를 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게 하는 그런 용어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이 정부가 세 가지 얘기했잖아요.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얘기했잖아요. 노동개혁의 일환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여기에 이 핵심은 이 불법적인 이권 카르텔을 뿌리 뽑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 구조에 의해서 돈 지급될 돈이 지급되고 거기에 따른 그 어떤 노동과 이 어떤 그 경제 그 건설 상황의 문제들이 선순환적으로 잘 돌아가면 이건 문제가 아닌데 예. 과도하게 비용이 외의 것을 요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폭력이 수반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쟁의 수단을 불법적으로 총동원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얽혀 있으니까 기업도 거기에 휘둘리지 말아라. 기업도 거기에 부당한 요구에 절대 휘둘리지 말아라. 우리가 이거는 정부가 보호해준다. 이렇게 얘기해서 불법적으로 돈을 지급하는 기업들은 앞으로 우리가 지원도 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저는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까지 드러났던 뭐 일방적으로 노사관계를 뭐 굉장히 뭐 파괴하는 이런 쪽이 아니라 불법적으로 관행적으로 그다음에 적폐적으로 청산해야 할 부분들을 대통령께서 방향성을 지시하고 그것이 폭넓게 본다면 노동개혁의 한 일환이겠죠. 네. 이런 점들이 이제 앞으로 저는 그래요. 뭐 노란봉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 차라리 이렇게 쟁점이 첨예한 것들은 내년 총선에서 각 당이 공약을 걸어놓고 국민에게 평가받고 그다음에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이제 이런 부분들이 불법적 이권 카르텔을 뿌리 뽑겠다는 것을 마치 노조 때려잡기라는 식의 조금 그 과한 표현은 사실 이 본질에서 조금 벗어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러니까 불법적인 이권 카르텔은 왜 예. 노조한테만 적용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건설사들이 안전 무시하고 부실공사 하도록 그거 오히려 독려하듯이 얘기하면서 예. 그 그것도 대신에 바로 잡아야죠. 그 대신에 예. 돈 줄게 예, 이렇게 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건폭수하다는 노조를 향해서만 하는 것 같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 그러니까 사용자 할 측에 거라면 대해서도 그렇게 자꾸 협조하거나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지원도 빼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네. 이거는 같은 문제라는 거죠. 저는 뭐 이게 기업에 특혜를 주겠다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예. 건폭이라고만 얘기하지 말고 사폭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저희 여당 전당대회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어제는 이제 두 번째 합동 연설회도 있었고요. 오늘은 이제 세 번째 TV 토론도 앞두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과열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의 분위기 그리고 어디에 좀 주안점을 두고 좀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어쨌든 양강구도의 지석, 그러니까 김기현, 안철수의 양강구도의 지석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 예. 의외로 천하람, 황교안 후보의 약진이 저는 돋보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 왜냐하면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는 아주 모든 분들이 다 예상하기는 아마 부정선거 또 프레임을 가져 나오실 거라 생각했는데 맞아요. 거기에 대한 언급은 정말 요즘 말도 1도 안 하고 오히려 김기현 후보의 부동산 투기 부동산 의혹만 예. 굉장히 이제 집중 공격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천하람 후보까지 가세하면서 제가 보기에 어쨌든 3, 4위 후보가 주목받는 지금 그런 양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김기현 후보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1차 투표에서 모든 것을 결정짓고자 하는 그런 굉장한 그 캠페인 자체도 그런 기조 같은데 과연 이게 가능할까? 그래서 이게 지금 토론의 양상이라든가 지금 각 후보들이 부딪힌 걸 보면은 김기현 후보가 일단 앞서가기 때문에 공격이 집중되는 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3 후보가 동시 공격을 하면서 김기현 후보가 과연 1차 투표에서 과반할 수 없는 과반을 못하는 그런 것들 보여주고 그 나중에 8일 전대에서 각 후보가 득표했던 것들 비교해 봤을 때 네. 거기에 대한 것들로 놓고 결선 투표로 간다? 그랬을 때는 상당한 또 결과에 대한 또 예측도 불가측성이 있어가지고 네. 지금 이제 오늘 또 3차 토론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4차 토론이 다음 주 남았는데 네. 이 과정에서 이제 김기현 후보가 본인에게 제기된 네거티브를 얼만큼 잘 숙련되게 이걸 방어하느냐 예. 이 측면이 저는 사실 남은 한 2주 국면에서 정말 1차 투표에서 결정이 날 거냐 안 날 거냐의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새 후보들의 공세가 굉장히 거칠어서 네. 저는 과연 이게 가능할까 좀 약간 의구심도 들긴 합니다. 이게 네. 1대3 같은 느낌의 구도들이 좀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말씀해 주셨지만 양강 후보 외에 나머지 두 후보의 약진도 좀 돋보이는 상황이거든요. 애초에 결과가 정해진 선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심을 받은 후보가 결정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걸 아마 부정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요. 새로운 바람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바람이 만들어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김기현 후보의 입장에선 이건 또 정치적 타격이 될 수밖에 없는 게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공세를 거칠게 하기 때문에 김기현 후보가 주춤하는 것인가 아니면 본인이 잘못해가지고 주춤하는 것인가 이걸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김기현 후보는 과반을 넘나들 정도로 굉장히 지지를 많이 한때 잠깐 받기도 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부터 지금 뭔가 시들시들한 분위기란 말이에요. 다른 후보가 막 치고 올라오는 거.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 의혹 제기가 됐고요. 본인이 오히려
윤심을 받은 후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바이든입니까? 날리면입니까? 이런 질문을 TV 토론하는 과정에서 한다던가 탄핵 발언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자책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스스로 지지율을 까먹고 있는 양상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렇게 해서 1차 투표에서 과반으로 갈 게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결선으로 가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닐까. 그러니까 다른 후보들이 결국은 나머지 지지율을 자꾸 먹어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결선에는 누가 올라갈 것 같으세요? 그것도 또한 예상 가능한 수준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예. 김기현, 안철수 후보가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아직까지 천하람 후보가 실버 크로스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네. 거기까지 기세가 있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앞으로 기간 한 보름 정도 남은 기간 동안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예. 김기현, 안철수 후보가 결선 올라갈 것 같다는 전망해 주셨는데 안천연대라는 이야기까지 나와요. 천하람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게 함께 이태원에 가자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그런 가능성도 좀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안철수 후보는 또 살짝 발을 빼는 것 같기도 하고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후보 입장에서는 아마 그 불각은 불가원의 그 원칙을 고수할 것 같아요. 가까이 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멀리 떨어지지도 않으면서 할 것 같은데 이태원 그 같이 시장 방문 얘기는 천하람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이 굉장히 비윤 후보임을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일정인데 안 후보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함께하면서 또 얹혀가고 같이 가는 이런 것들이 나중에 정말 84만 책임당원들에게 어떻게 비칠까 이 지점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예. 제가 보기에는 천하람 후보의 정치적인 수사 혹은 제안에 가깝고 안 후보는 아마 거기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높을 것이다라고 전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성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